매일 아침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머니 6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체크를 해보면서 하루 심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좀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엇갈리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시장에서는 이 어제 연준의 결정이 주식시장을 약세로 전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FOMC 여파의 속에 혼조세가 나타났고요. 그나마 기술주들이 오늘 좀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은 힘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또 경제지표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3만 7천 명이 늘어나면서 다시 40만 명 위로 올라왔습니다. 41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7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6주 연속으로 계속 줄어들던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번에 일시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일단 다시 40만 명대로 올라오면서 시장에 조금은 부담을 덜어주는 양상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 엇갈리면서 5개 업종이 하락했고 6개 업종은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 좋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데 힘을 불어넣어줬고요. 반면에 소재 섹터, 에너지 섹터, 그리고 금융주, 산업 섹터가 일제히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재 섹터가 3% 넘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국제유가도 오늘 하락했는데요. 이러면서 에너지 섹터도 3%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양상을 봐도 그런 움직임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역시 1% 넘게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오늘 호재가 있으면서 4%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최용 캐스터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외에도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좋은 흐름, 아마존과 테슬라도 역시 2%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면서 소재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빨간불이 켜졌고요. 이 외에도 에너지 섹터,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정유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좋지 않았는데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오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연준의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연준의 어제 결정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랠리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자,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는 연준의 예측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서 빨리 정책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그 결과가 꼭 증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증시의 비중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주식 비중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강세론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 역사적인 추세로 봤을 때 향후에 3년 이내에 약세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러면서 사실상 이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결정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빨라질 것이다라고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얼마 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제레미 시겔 교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레미 시겔 교수는 지금 팔고 떠나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특히 20% 하락하기 전에 40% 상승하는 이런 시장이 나타난다면 여기에는 올라탔다가 이 약세장이 나오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하는 양상, 그런 전략을 써야 한다. 어쨌든 지금 랠리에는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뿐만 아니라 엘 에리언이라든지 데이빗 테퍼 같은
같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입니다. 오늘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들도 3% 이상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금융주와 자재 그리고 산업 관련 섹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소재 관련주들은 달러 강세와 함께 중국이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비축분을 풀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국가식량물자 비축국이 정부가 보유한 금속 비축분을 가공업자나 제조업자에게 경매 방식으로 조만간 풀 것이다 라고 어제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구리와 관련된 연관된 미국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도 오늘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역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금, 은, 팔라듐 할 것 없이 모두 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흐름을 좀 봐도 에너지 섹터의 국제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금속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옥수수와 같은 그리고 코코아 같은 이런 식품에서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도 최근에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금 가격도 오늘 역시 5% 넘게 하락세가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금과 은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것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 연준 그리고 중국의 이런 금속과 관련된 비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역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에 큰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달러화 가치가 오늘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역시 구리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달러화가 가장 큰 최근의 승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FOMC 이후에 모든 지수라든지 업종의 이런 모습들이 떨어지는 양상이었는데 달러화만큼은 최근에 반등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의 아무래도 수출에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화의 추이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오늘 기술주들이 좀 반등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주들이 반등은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는 미지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진보 성향의 반독점의 투사로 평가되는 리나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가 미국의 독점 규제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마존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기술주들의 빅테크 IT 기업들의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여성입니다. 이 인물인데 자, 이 사람이 FTC 위원장으로 오면서 이제는 IT 공룡 기업들의 랠리와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티무 교수도 역시도 IT와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를 해야 한다. IT의 반독점에 대해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두 인물이 미국 경제의 IT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거를 좀 떠올려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친IT 성향의 인사들을 정부에 기용을 해서 이렇게 IT 기업들과 서로 상생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로비스트들이 역시 바이든 정부에 이렇게 친IT적인 인물들을 좀 인사로 기용해달라는 식의 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인물들이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오히려 IT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물들이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 IT 기업들, 공룡 IT 기업들의 정부와의 협력이 과연 가능할지 앞으로의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은 최혜원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큐어백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죠. 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5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불투명해질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3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나온 백신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노바백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93%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2% 넘게 상승했고 1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장전에 포드의 CEO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최근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과 함께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포드는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욕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 79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오히려 최근 이용자 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에어비앤비 오히려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제프리즈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85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엔비디아의 AI 관련 매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ARM 인수로 회사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4.7% 넘게 급등했고 7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니스트 컴퍼니입니다. 제시카 알바의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이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이 월가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이 구겐하임은 이 더 어니스트 컴퍼니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급락했고 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FOMC가 과연 말 한마디에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력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됐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딱 박아놓은 거에 대해서 결국은 유동성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가 가장 나을 것으로 보인다 싶어서 안전자산의 미국채로 일단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떨구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결국 유입될 시기가 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영향을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줬죠.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러화를 지키는 것, 즉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유지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이슈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값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제 귀금속류가 전반적으로 다 최소 3% 많게는 5% 가까이 지금 폭락하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역시 증시는 혼조세로 변했는데 이 증시 혼조세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이 기존에 있는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인상은 하지 않았지만 그 테이퍼링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보험주 등에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원자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어짐이 좀 보이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용 금속 보유분에 대해서 시장에다가 내놓고 매물로 내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중국의 원자재 방출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압박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의 가능성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미국과는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중국 경제하고 좀 이제 맞물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시각은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캐나다의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제 반등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중국 경제가 비록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아마도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횡보하든가 또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완만한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3분기에는 상승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횡보 혹은 완만한 하락세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일단 FOMC 회의를 지나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루가 지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매파적이었다, 아니면 상관없다, 시장에 더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롬 파월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이 지금 상황들을 잘 핸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도가 74%까지 나왔어요. 그런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네네. 뭐냐면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요. 그런가요? 근데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한 11월 달에 지명한다 이게 아니고요. 항상 여름에 그 차기 년도 여름에 대통령이 공개 지명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러면은 진짜 이제 네. 곧 여름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름이죠, 지금. 요거는 이제 진행되는 걸 조금 이제 봐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경쟁도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연임할 가능성은 없나요? 있죠, 많죠. 있나요? 그렇죠. 73% 인기 그쵸. 지금 지지율이 지지를 있으면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지금 상황이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연준이 과격하게 행동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텐데 네. 굉장히 잘 시장과 조화스러운 모양들을 가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보면은 네. 테이퍼링 지금 스물스물 시작했어요.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 네. 이미 시작한 거다. 어저께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문 나오자마자 이제 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조치된 게 좀 있습니다. 단기 네. 자금 시장의 흡수를 위한 유동성 흡수를 위한 조치를 했어요. 지급 준비율 상향해 버렸어요. 0.1에서 0.15로. 그러면 이건 지금 유동성을 끌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시험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한번 땡겼고, 조금씩. 예, 그다음에 어저께 레포 금리 인상했어요. 0.0에서 0.0에서 지금 0.05로 오르렀는데요. 레포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작년도에 모든 거의 근원은 레포 금리다. 마이너스에 갔다가
8%까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못 됐는데 일단은 레포 금리를 지금 인상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딱 어저께 같이 단기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들로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도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오 제롬 파월 잘하네 이 소리가 지금 나온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 네. 미국 시장의 흐름이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기물 국채들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단기물인 특히 물가하고 연동된 단기 채권들을 지금 매입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유동성 테이퍼링에 대한 지금 준비 작업을 지금 뭐 차근차근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봅니다. 팁스라 그래서 트레저리 프라이스 프로텍티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채권들을 지금 높이는 부분 등등이 지금 뭐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그래서 스물스물 시작하고 있고요. 다행히 또 어저께 뭐 아까 소개해 주신 신규 실업수당 7주 만에 이제 이 하락세가 지금 다시 올라갔죠. 등등이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네. 제롬 파월 때를 맡기니까 뭐 괜찮네. 이런 분위기들은 좀 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뭐 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빨리 네네. 조기에 한다는 얘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뭐 직접 맞았다는 게 아니라 뭐 말로 그렇죠. 정책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친한 인사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경제적인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롬 파월은요. 참고로 공화당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잡고 나서 이 공화당원이 지금 연준 의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네. 많았지만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지금 뭐 진짜 인기도가 말해주듯이 굉장한 연임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겠나 보이는데 제롬 파월의 연임 가능성 뭐 시간 나는 대로 취재가 되는 대로 네. 여러분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한번 다시 다 시간이 지나고 또 배팅 해보죠. 저와 고문님이 그렇죠. 한번 연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왓쩍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또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봐야 되겠죠.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여러 가지 말말말 확인해보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2번째 연방 공휴일이 탄생을 했습니다. 준틴스라고 불리는 6월 19일, 즉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지난밤 있었던 백악관 이스트룸의 서명 행사의 내용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튠인. 자, 주목해 주십시오.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Act. 네, 제가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서명할 동안 주목해 주세요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말을 했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임시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이런 뉴스가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여기에 따라 내수 관련주들이 들썩이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조금 전까지 계속 네. 생방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중계가 되던데 이 노예 해방 기념일 저는 좀 낯섭니다. 이거 원래 기념일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요, 미국의 이런 공휴일들 딱 보시면요, 6월 달에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12번째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네. 사실 이 전에 했던 게 뭐냐면 1983년대 마틴 루서 킹의 기념일이 한 이에 이제 뭐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는데요. 압도적으로 하원 통과했어요. 415대 14로 통과됐고요. 네. 상원은 만장일치로 지금 간 상황인데 왜 6월 19일이냐? 사실 이제 1865년대 남부전쟁 끝나면서 노예병이 됐는데 그게 4월에 끝나요. 근데 텍사스의 갤버스턴이라는 데 노예들이 이제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아, 늦었군요. 그게 소식이 전해진 날이 6월 19일 아. 그래서 노예 해방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방된 날이. 준틴스고요. 뭐 미국에서 저도 뭐 살아봤습니다만 크게 마틴 루서 킹 데이가 훨씬 크고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잠잠하게 넘어갔는데 이 부분 이제 공휴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대체 공휴일을 한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추진 국회에서도 중이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수혜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요 이 노동 손실일수가 너무 많아요. 41일이나 손실이 되고 있고 네. 사실 뭐 40시간 더 일한다 그러지만 그런 거 따지면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월차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네. 사실 뭐 대체 공휴일 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반갑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럴 바에 휴가를 네. 좀 더 많이 늘려주는 게 훨씬 더 그러게요. 직장인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쉬는 것보다 쭉 쉬는 게 훨씬 더 날이라 보여지고요.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는 경제에는 확실히 좋고요. 대체 공휴일 하루에 2조 정도의 이 경제 매출이 효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포텐셜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체 공휴일 늘어난 거 좋지만 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또 주 52시간 근무도 이제 중소업체에도 확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이 원자재와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TD증권의 다니엘 갈리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낸 내용 발췌해 왔습니다. 자, 금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s China State Council, 중국의 국무원이 크랙다운,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investigating, 중국 정부는 이 국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사하고 있고요. 또 futures firms, 선물 회사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끝도 없이 오르는 원자재 가격에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한 게 좀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특히 우리 증시들 철강주들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고문님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 이야기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늘 뭐 금, 석유, 뭐 팔라디움, 구리 할 것 없이 변동성이 엄청났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오늘 시장에 우리에게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이거는 뭐 필연히 줄 수 있는데 네. 자 이제 중국이 왜 이런 포지션을 갖냐면 사실 7월 1일이 잘 아시지만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돼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이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가 9% 올랐어요. 네. 근데 9% 오른 거면 뭐 생산이 많이 되니까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기 하고 폐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가보시면 기승전 7월 1일 창당 기념일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고된 단속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제한적이다는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급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그 많은 이 노동자들이 생산을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 있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뭐 완화하기 위해서 비축물을 지금 푸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이 서로 뭐 수레바퀴 돌듯이 지금 영향이 가서 네네. 조금 내려오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어쨌건 간에 전 세계가 경제 회복에 지금 페이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굴곡이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이것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원자재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여러 가지 뭐 이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뭐 오늘 달러 인덱스도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테퍼입니다. 그의 말말만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아팔루사 창업자인 데이비드 테퍼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The stock market remains all right. 증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연준에 관해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연준이 later this year,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good spot, 좋은 위치에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연준의 이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엄청난 충격파는 아니었잖아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전략 스튜디오 통해서 세워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미국에서 뭐 데이비 테퍼도 그랬고 제르미 시겔 교수도 그랬고 엘 에리온도 그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이 이런 포지션을 보여도 주식시장 계속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데이비 테퍼 나왔네요. 네. 굉장히 이제 요새 조용한 것 같은데 뭐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연봉 22억 불을 받는 연봉 킹이었어요. 네. 원래 이제 학교 나온 다음에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정크본드 트레이너를 했거든요. 네. 6개월 만에 부서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쭉 굉장히 이런 네. 펀드계에 지금 저걸 하는데 머무리네요. 심지어는요. 테퍼 랠리라는 것까지 있어요. 테퍼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갑니다. 랠리. 예, 오.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자주 오는 워렌 버핏의 거의 동급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취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주식시장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투에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자기는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굴리고 있거든요. 와. 분명히 한쪽으로 또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이든지 좋은 지금 증시의 호재로 보여지고요. 여기 뭐 데이비드 테퍼의 이 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이 사람도 실적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 위주가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주들을 가지면 되고요. 뭐 끝내는 말로 이 사람의 네 가지의 자기 생애 가치관이 있어요. 네네. 그거 소개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라. 한 가지에 집중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4대 가치관 테퍼의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오늘 시장, 주식시장을 대하는 뭐 우리의 좌우명으로 네 가지 충분하네요. 데이비 테퍼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확인해봤고 우리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죠. 어제 좋은 시세를 보였던 종목 롯데푸드를 함께 확인해보고요. 이 종목의 대안주 2개까지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 모두 더 올라갈 것이다.
실적의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롯데푸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익 개선의 기대주로서 롯데푸드를 잘 지켜보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롯데푸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랩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롯데푸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푸드가 어제 장중에 6.38%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4.73%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롯데푸드가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 이 롯데푸드 왜 올랐나요? 김민수 대표님, 박정식 대표님, 해주실까요? 뭐 계절적 두분 아무나 성수기가 좋습니다.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시 뭐 빙가류 쪽은 계절적 성수기를 많이 타는데 그쵸. 롯데푸드도 일단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좀 수익성이 낮은 이 식자재와 육가공 부분의 거래처에 대한 마케팅을 일정 부분 좀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널디와 MZ세대의 인기를 좀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 널디와 협업을 통해서 이 돼지밥 컬렉션을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지 이벤트를 조금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또 이번에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순자산 가치 대비 아직까지 좀 저평가 상태예요. 네. 시가총액이 한 7천억대까지 정도는 올라서야 본연의 이제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한 5,300억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한 6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롯데푸드 일단 어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한꺼번에 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널디 아세요? 널디? 널디를 모르면 안 널디. 예, 죄송합니다. 네. 뭐죠? 죄송합니다. 롯데푸드 관련해서 널디가 갑자기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명하신 분인데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근데 롯데푸드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앵커님은 뭐 좋아하십니까? 돼지밥 아시죠? 돼지밥. 그냥 돼지밥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어렸을 때부터 먹던 빠삐코가 있죠. 네. 지금까지도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그러니까요. 이런 거부터 돼지밥도 뭐 몇십 년 됐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꽂힌 거는 아이스크림 주름에서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이요? 네, 드셔보십시오. 이거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고소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뭐 악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잘 모르지만 저희가 알려져 있던 품목들, 이게 롯데 거였네. 뭐 햄도 있죠. 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생활에서 꾸준한데 주가는 아직 그를 반영을 덜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 그래도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 주가가 올라오는 변화가 아니었나 싶은데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 네. 실적 대비해서 쌉니다. 특히 자산 대비해서 여전히 싸고 특히 롯데그룹이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쵸.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한 번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푸드 두 분 모두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셨는데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손익 개선에 대한 기대주로서 롯데푸드, 롯데그룹주 중에 최근에 롯데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롯데 쪽에 식품 관련, 음식료 쪽에서는 여전히 좀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여름적인 이 계절적인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푸드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푸드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롯데푸드의 대안주로서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두 분이 또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거든요. 대안주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는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평가 매력이다. 롯데푸드도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조 대림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식품주다라는 의견 한 분이 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식품주 중에
팜스빌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 분은 또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조대림과 팜스빌, 롯데푸드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로서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의 대안주가 어떤 종목인지 먼저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팜스빌을 팜스빌이요?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롯데푸드에서 주목을 한 게 식자재 육가공 부분과 그리고 빙과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인간 수명을 연장하는 바이오 헬스 전문 기업에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왜 이 기업을 골랐느냐라고 그러게요. 하면은 이미 이제 이 빙가류나 이 식품 관련주들은 최근에 좀 상승력을 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롯데푸드와 같은 계열의 종목들을 좀 노려본다면 한번 뭐 빙가류 쪽은 빙그레, 또 이 조미료 쪽은 뭐 청정원 브랜드를 갖고 있는 뭐 대상, 그리고 또 이 밀가루 쪽 곰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한제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이 바이오 헬스 쪽을 같이 이제 건강식품 쪽과 같이 연관돼서 좀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는데, 이 최근에 이 고령화사회지니까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건강식품은 계절적인 어떤 그런 변동성이 거의 없지만 이 팜스빌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제품만 대략 한 51% 정도 이상 지금 매출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식품 홈쇼핑 판매량을 보면은 이 봄과 그리고 여름철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이번에 팜스빌의 주가를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또 이 재무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은 부채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고요. 이 자산 대비 차입금도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유동 비율도 1,148%로 굉장히 안전한 이 재무적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다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가 한 56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은 829억으로 이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좀 키운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팜스빌이 신규 사업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개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장 1호 기업인 비피도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생애 주기별 질병 예방 모델 구축 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이 롯데푸드의 대안주로서 뭐 똑같은 음식료 업종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 바이오 헬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생산하는 이 팜스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팜스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성장으로 실적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팜스빌 어떻게 보세요? 그냥 바로 팜스빌입니까? 네. 이 회사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부터.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 회사 보면은 제가 그냥 아는 것은 악마 다이어트 이쪽 브랜드 예. 유명하죠. 네.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쪽 관련된 제품들 쭉 보게 되면은 좀 특출나다기보다 경쟁이 좀 치열한 분야죠. 그런 쪽에서 건강기능식 쪽에 뭔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갈 만한 게 일단 약간 좀 딸린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분 잠깐 보니까 2019년도가 정점이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시총이 좀 비싼 느낌은 살짝 든다라는 쪽에서 아직 뭐 지금 흐름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이나 이런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뭐 김민수 대표님은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약간 좀 쑥쑥 들어오시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조대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 어묵이 일단 매출이 한 30%. 그렇죠. 어묵 쪽이다 보니까 약간 계절적인 겨울 쪽이겠죠. 어묵탕 그리고
이거다 보니까 약간 좀 네.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식용유 관련된 쪽인데 이쪽이 매출액 또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개나 햄, 소세지가 있는데 식용유를 주목하는 이유가 최근에 대두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식용유 가격이 같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근데 식용유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치킨 그쵸. 만들 때 튀기죠. 네, 여기 치킨 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받쳐주는데 최근에 또 대두 가격이 또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그러게요. 어떤 제품 가격을 빠르게 내릴까요? 잘 안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스프레드 때문에 김민수 대표님이 좋아하는 스프레드. 그렇죠. 예, 바르는 거죠, 스프레드. 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주목하고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251억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의 절반 수치입니다. 오.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말씀드렸던 식용유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총이 2,300억입니다. 네. 그러면 한 분기 영업이익 정도를 커버할 시총이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주당 순자산도 45,000원입니다. 지금과 괴리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차익 매물이 나온 시점쯤 되면은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치킨을 좋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조 대림을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묵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뭐 연말에 가서야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계절적 성수기에도 좀 맞고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 그리고 대두 가격 때문에 식용유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식 대표님 뭐 사조 대림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한 19,000원대 지난 4월 정도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실적도 좋고 자산 대비 엄청 저평가인데 왜 안 움직일까? 그러게요. 언제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5월 달에 시장이 다소 좀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한 와중에 움직여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일단 사조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좀 다 거의 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 이제 사조 대림이 가장 저평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상승력도 좀 천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좀 한 단계 상승력이 이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한 27,100원 정도 저항 여력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31,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사조 대림에 대한 박정식 대표의 평가까지 들어봤는데 진짜 관심 많으셨군요. 가격 전략을 미리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이 사조 대림의 가격 전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그래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싼 종목은 사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보다 조금씩 흔들리게 되면 뭐 비중 늘려가는 거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특히 2018년도 때 부근이 한 33,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 이제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일자로 32,000원대로 보면서 다음 그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2,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이 사조 대림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까 하단 자막이 좀 잘못 나갔는데 매수가는 25,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팜스빌에 대해 가격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박정식 대표님, 팜스빌은 어떨까요? 제가 가격을 이야기 안 했네요. 네, 가격 전략. 1,4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한 10% 정도 1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롯데푸드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팜스빌과 그리고 사조 대림을 제안해드렸는데요. 저평가 매력이다. 사조 대림 싼 건 사보자라는 의견 사조 대림 주셨고요. 팜스빌, 롯데푸드라고 대안주라고 해서 꼭 식품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살펴보자. 팜스빌까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함께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대안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일주일의 또 시작을 알리는 굿모닝 식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